리포트보다 핫하게, 뉴스보다 쿨하게 금융시장의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주간 전망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설 연휴 열심히 쉬고 나왔는데 하나도 쉰 것 같지 않아, 그죠? 피로도가 더 높아진 것 같아. 쉬는 내내 미국 시장, 유럽 시장, 일본 시장 쳐다보고 있다 정신 다 뺀 것 같아요. 롤러코스터를 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래도 오늘 기분 좋게 오늘 채권 애널들의 수다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오랜만에 우리 미인 기자님이 나오셔서 네.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재작년에 처음 애널리스트로 와서 인사를 했는데 오늘은 그렇죠? 또 네, 이제 기자로 연합인포맥스 전소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잘 알죠, 원래. 네, 네. 원래 요즘에 방송 보면은 그 스포츠 선수 출신들이 이렇게 방송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선출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선수 출신.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제 우리 전소영 기자는 애출. 애널리스트 출신. 네, 애출 기자님입니다. 좋습니다. 제가 블룸버그 모바일을 연휴 내내 봤어요. 그게 사람 잡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 예. 근데 어쨌든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봤어. 들어오기 전에도 봤더니 엔화가 111로가 있고 근데 블룸버그 모바일 일면 탑이 엔화예요, 지금. 네. 그래서 우리 그 외환 시장에 대해서 조금 우리 들어가기 전에 조금 우리 전승지 여신의 얘기를 좀 들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또 접속할까요? 그렇죠. 네. 전승지 여신 나와주세요. 예, 시장은 연휴 동안 그야말로 격변의 시간을 보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엔화 강세였습니다. 달러 환율은 연휴 전이었던 2월 6일에 116엔대였는데 연휴가 끝나고 나니까 110엔대까지 폭락세를 연출을 하였고요. 유로 같은 경우도 연휴 전이었던 2월 6일에는 1.11달러대에서 등락을 하다가 연휴 이후에는 1.137달러까지 급등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이제 유로 강세, 엔화 강세로 인해서 달러 지수는 연휴 전 97 수준에서 95 수준으로 하락을 하였고요. 이렇게 주요 통화들은 이제 굉장히 움직임이 활발했는데 신흥 통화들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습니다. 일단 달러 약세, 미국 금리 인상 기대 약화에 따른 달러 약세로 통화들이 강세 압력을 받는 반면에 전반적인 시장 불안과 이러한 그 안전자산 선호에 따른 약세 압력이 상충하면서 신흥 통화들의 움직임은 제한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달러 환율도 비교적 익숙한 레인지권인 1,200원 부근에서 등락을 했고요. 달러 위안 환율로 춘절로 시장인 가운데 역외 시장에서는 6.52달러 수준까지 급락을 하면서 작년 말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는 당분간 변동성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 유로존, 일본 통화 정책이 불확실하고 여기에 더해서 국제 유가의 향방, 글로벌 증시의 불안 등 여러 변수가 상충을 하면서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또 주목할 부분은 일본 외환 당국의 환시 개입 여부도 변동성을 촉발하는 변수이고요. 다만 이제 미국 금리 인상 사이클 하에 있다는 점에서 이런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강달러 기조가 훼손되지는 않았다는 판단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넘어가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오늘 이제 금통위 미리 보는 금통위 이번에 설 때문에 일정이 좀 바뀌었죠? 예. 금통위를 봐야 되는데 그 금통위 들어가기 전에 시장 왜 이래요? 시장 얘기는 우리 외환 얘기는 들었으니까 좋은데 네. 시장이 뭐 정신 나간 것 같아. 이게 우리 증시만 이 널뛰기를 하는 줄 알았더니 유럽 증시 다 널뛰기 하고 있고, 그죠? 예. 일본 뭐 계속 폭락이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네. 오히려 우리가 설 연휴 쉬는 동안 전 세계 증시 가라앉은 거에 비하면 우리가 증시가 굉장히 저 정도 선방했다 싶은데 우리 설 연휴 내내 빠져야 될까 하루에 빠진 걸 유럽이 하루에 지금 빠지고 있어요. 그죠? 저희- 유럽 왜 저래 도대체?
최근에 이제 유럽 금융시장 불안을 가장 촉발하게 된 계기는 그 유럽 금융기관들의 신뢰성에 타격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래? 예, 작년 연말부터 해서 뭐 이탈리아의 일부 소규모 은행들 한 4개 정도가 도산을 했는데요. 네. 그 도산하는 은행들에 대해서 베일아웃이 아닌 베일인 방식으로 투자자들이 그 손실을 그대로 떠나야 되는 그런 이벤트가 국소적으로 발생을 했는데요. 네. 그때부터 은행채에 관련돼서 조금 이벤트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포르투갈의 또 은행 하나가 또 도산을 했는데 거기에 투자한 핀코나 블랙락이 그 덤태기를 다 쓰게 됐습니다. 아, 이런 과정이 연초부터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이제 결정타가 된 게 도이치뱅크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또 규모가 있는 IB가 네. 지금 발행한 코코본드라고 하죠. 이제 네. 그게 이제 자본 형격의 주식과 채권의 성격을 다 담은 종합적인 자산인데 이 코코본드가 일부 이제 손실 부분이 반영되면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도이치뱅크가 이 코코본드에 이자를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 최근에 도이치뱅크의 대차대표 사정도 한 3분기째 적자를 기록하면서 많이 안 좋아졌거든요. 그런 이벤트가 유럽 금융기관들이 아까 얘기했던 처음에는 주변부부터 시작을 해서 중심에 있는 독일 금융기관까지 전이가 되면서 2008년에 미국의 리만 사태가 유럽에서 발생하는 거 아니야? 라는 뭐 우려들이 지금. 아니 근데 코코본드는 그게 원본 보장이에요? 아니면 이자 보장이에요? 이게 그 조항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자본 그 BIS 기준 룰에 따라서 자본에 어느 정도 타격이 발생했을 때는 뭐 지금 그 규정이 명확하지가 않은데요. 뭐 5%까지 BIS 기준이 무너지면 아예 그 주식 희석처럼 상각이 되고 없어질 수 있는 조항도 있고요. 아예 그냥 손실을 다 떠나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주식에 투자해서 손실 보는 것처럼. 아니 근데 그 약관에 다 들어있었으면 예, 약간이 들어있죠. 투자자들이 할 말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약관들을 지금 명확하게 읽고 투자한 투자자들이 많지 않다라는 얘기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하고 아, 지금 우리 보험 들 때 약관처럼 겁나게 약관이 많은 모양이죠? 그렇죠. 그 프랙티스라고 하는데 그런 세부 사항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투자자들도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은 게 코코본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조건부 자본 증권, 그러니까 에쿼티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연고체 비슷한.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면 전환사채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환사채. 조건 어느 정도 어떠한 조건이 충족이 되면 얘가 이제 흔히 말하는 본드에서 에쿼티로 이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럼 뭐 주식 투자자가 되기 때문에 네. 이 기업이 돈을 못 벌거나 뭐 그랬었을 경우에 당연히 배당을 못 받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 만약에 기업이 도산했었을 경우에는 손실 보는 게 당연한 원본 손실로 가고. 그렇죠. 근데 이제 주로 채권을 투자했던 사람들이 이 코코본드에 많이 투자를 했고 과거 역사상 실질적으로 그런 그 조건이 이렇게 충족된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설마 그러겠냐. 그리고 이제 도이치뱅크라고 하면은 뭐 누구나가 다 알 수 있는 그런 유수의 글로벌 IB니까 혹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면은 정말 대형 은행들이 설마 그러겠냐라는 심정으로 투자를 했는데 지금 이제 그쪽에서 이자 미지급 가능성들이 제기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은행 시스템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좀 흔들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은행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 이제 아수라장이 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그렇죠. 그거를 막아야 되는데 자 어쨌든 우리가 다른 나라 얘기하자고 원래 모인 게 아니고 우리나라 얘기하자고 모인 거기 때문에 자 금통위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시작을 해보죠. 보는 시간으로 마련을 했는데요. 자, 우리 채권 시장이 좀 아수라장이라며요, 거기도. 예, 오늘 국고채 금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이제 연휴 기간 동안 이제 글로벌 이러한 안전자산 선호로 이제 채권 강세가 되면서 금리가 다 많이 크게 하락해 가지고요. 오늘로 이제 우리 국채가 2%대 국채가 하나도 없어진 날입니다. 전부 다 1%대. 네, 30 전 년물, 만기에 예. 걸쳐 30년 만기 2% 이하로 30년도 떨어진 2% 아래로 떨어졌고요. 네. 예, 뭐 3년 국채는 1.4%대, 10년 국채는 1.7%대, 30년물도 2% 아래로 떨어져서 네. 나중에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오늘로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채 2%짜리 국채가 없어진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주택담보대출을 리파이낸싱을 해야 되겠네 아무리 봐도 금리는 한 번 더 있을 수 있다는 얘기네. 그렇죠. 그죠? 네, 가능성이 많이 커졌죠. 아니 1.4면은 이거는 금리 인하 쪽으로 베팅을 하는 거 아니에요? 시장에서? 다 반영을 했다고 봐야겠죠. 이미
반영을 하고 네.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한 번은 이미 그래 한 번은 당연히 할 건데 음. 두 번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경기가 그만큼 좋지 않다라는 거를 사실 장기물 시장이 보여주는 거거든요. 10년물이 그렇죠. 1.7, 뭐 30년이 1.9 이렇게 내려간다는 건 네. 시장 참여자들이 그만큼 경기에 대해서 안 좋게 보고 있고 기준금리가 한 차례가 아니라 그 이상도 더 계속 금리를 내릴 수 있다라는 쪽에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사실상 봐야겠죠. 또 맞췄네. 난 두 번도 가능할 것 같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지난 1월 달에는 1.5라고 했잖아요. 네. 그죠? 동결했고 그랬는데 그때 의사록이 이제 발표됐는데 뭐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었어요? 뭐 일단 1월 금통위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 지금 1월 금통위 당일날 제일 기억에 남는 건 하는 총재께서 이제 여전히 조금은 통화 정책에 대해서 신중론 그리고 경기에 대해서도 뭐 3% 성장이 낙관하는 숫자는 아니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유수 기관들보다는 높은 수준을 낙관론이었었죠? 뭐 저희 평가로는 낙관론이었고 근데 이제 생각보다는 의사록을 까봤더니 경기에 대해서 염려를 나타내는 금통위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하방 리스크 쪽이 많이 커졌는데 하느니 지금 숫자를 내놓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낙관적이지 않느냐라는 금통위 내부의 목소리들도 의사록에 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이 아마 이번 2월 금통위에는 정말 거수를 하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1월 금통위 의사록에서는 뭐 강하게 지금 뭐 당장 2월에도 소수 의견을 던질 거냐 거기에 대한 뭐 시그널을 확실하게 캐치를 하진 못했지만 지금 거기에 단서들이 좀 달려 있었거든요. 금융시장이 상당히 불안하다면 우리 실물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데 그 금융시장 불안이 지금 극대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제시했던 금통위원은 그 조건이 달성됐다고 봐야 되지 않는가. 그 정도가 좀 떠오릅니다. 저분이 기억나는 게 별로 없다 그러더니 알고 보니까 혼자 열심히 과외 공부를 했던 게야. 아닙니다. 분명히 대기실에서 기억 없는 걸로 했는데. 아니, 혼자 과외 공부 열심히 했던 게야. 그 부분만 기억이 납니다. 그 부분만. 자, 근데 그러면 그 1월 금통위가 만장일치였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의사록상으로는 지금 요 다음번에 만장일치가 아닐 것 같다는 의견이라 그러는 건데 어떻게들 보세요? 저도 기억을 되살려 보니까 기억이 나? 예, 왠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예, 제 기억에 한 두 분 정도가 상당히 경기에 대해서 아주 우려하는 그런 발언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1월 금통위 때하고 지금은 여러 상황들이 아주 급격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네. 그때 뭐 2명 정도가 그런 그 기미 징후를 보였다라는 거는 얼마든지 소수론을 낼 수 있는 그 정도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고요. 뭐 실제로 1월 말에 뭐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다던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네.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보고 또 한 가지 이제 고려해야 될 게 그 오는 4월 달에 금통위원 4분이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분들이 뭐 가기 전에 뭔가 또 선물을 주고 간다? 후임자의 어떤 부담을 좀 낮춰두려고 할 것도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로 그 중립적인 베이스로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도 뭔가 적극적인 통화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할 소수 의견들이 분명히 나올 법한 상황은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숫자까지는 모르겠지만. 전 조금 약간 아쉬운 게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을 매일 보시는 분들이 의사록이 처음에 약간 내용이 생각이 안 날 정도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굉장히 의사록을 많이들 봤거든요. 네. 그리고 한은에서 나름 소통한다고 의사록 공개 날짜도 좀 당기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기자님 잘 아시겠지만 의사록 그 나오면 기사가 나오고 하면 또 아마 예전보다 기사 조회수도 떨어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분명히 의사록을 보면은 만장일치가 아니거든요. 근데 항상 만장일치예요 보면요. 그런데 의사록을 그 열어보면 만장일치 아니네. 그리고 또 다음 금통위 가서는 또 표결은 만장일치로 나오는데 내용 보면 또 만장일치가 아니에요 보면. 그러니까 해외 중앙은행들처럼 이미 해외 중앙은행 의사록 굉장히 열심히들 다 보잖아요 보면요. 왜냐하면 그게 정책 결정 그 다음 할 때 다 반영이 되고 거기서 이제 시장에서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통화정책이 그렇게 움직이는데 우리는 소수 의견이 나오고 통화정책이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통화정책이 바뀌려면 다수 의견이 나와야죠 보면 한 명, 2명 소수 의견인데 그 다음부터 다 바뀌어버려 보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아쉬운 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올해 들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뭐라 그래야 돼? 설 징크스라 그래야 돼? 설 패러독스라 그래야 돼? 설만 지나고 나면 시장이 작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신정 때도 신정, 박살났고 요번 구정도 지금 그 사이에 박살나 있고
그런 상태인데 경기 여건 자체가 바뀌었다고 하기보다는 금융시장 여건만 바뀐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제 금통위가 사실은 금융시장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이제 국내 거시 경제 상황을 사실 이제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데 금통위 의사록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의사록을 들춰봤을 때 금통위원들 간의 의견이 너무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기준금리가 2% 밑으로 떨어지면서 뭐 부양에 대한 회의론이 막 등장하고 뭐 어떤 의원은 기준금리가 0.25%씩 인하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좀 더 작은 뭐 0.1%포인트라던가 막 이렇게 10bp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된다는 뭐 이런 별의별 의견들이 나오니까 사실상 아니 그런 아이디어는 저희들도 다 제시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금통위라는 그런 회의장에서 이런 얘기들이 오간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시장으로서는 더 혼란만 가중시키는 그런 영향들이 좀 부정적인 사이드 이펙트가 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오히려 좀 금통위 의사를 좀 안 보고 우리들의 직관이 오히려 맞을 수 있다. 이런 흐름으로 좀 흘러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그럼 금통위 의사록에 경기에 대한 설정은 없어요? 경기에 대한 설정은 경기에 대한 하방 리스크가 커지긴 했거든요. 1월 네.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의원들은 분명히 경기 하방에 대한 위험을 언급을 했는데 이제 집행부와의 차이인 거죠. 한국은행 내부에서 경기를 바라봤을 때는 여전히 우리가 전망한 수치로는 경기가 조금씩이나마 호전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금통위원들은 아니야 우리가 봤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1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한국은행과 금통위원 간에 이런 설전이 조금 오간 게 있어요. 그런 내용에.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2월 금통위에서 그렇게 얘기한 금통위원들이 과연 어떤 의견을 제시할 것인가.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좀 더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지난번 1월 금통위 때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죠? 예. 하는 총재는 그랬죠. 네, 네. 스탠스가 좀 바뀌고 있어요, 이 사이에? 일단 설 연휴에 그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니까는요. 한국은행에서 면밀히 보면서 대응을 하겠다라는 거 그 정도. 한국은행 내부의 회의도 있었잖아요. 예, 그죠? 예. 그래서 긴급 점검 회의하고 면밀히 보면서 뭐 필요하면은 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겠다. 그 정도. 그러면 약간 스탠스는 바뀐 셈이네? 근데 사실 마땅한 어떤 통로가 없었어요. 한은의 의견들이 변하고 있다라는 어떤 뭐 채널은 없었던 것 같고 네. 오히려 이제 기억에 남는 거는 설 이전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한참 팽배해질 때 네. 이제 한은 관계자께서 이런 모 얘기를 했죠. 일간지에서. 뭐 채권 시장에서 이기적으로 뭐 금리 하락 쪽에 베팅을 해놓고 중앙은행을 압박하고 있다. 상당히 좀 음모론적인 그런 발언을 하셨는데 뭐 여전히 금리 인하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알겠는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한은 관계자가 할 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이제 그 일간지에서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이제 그런 기사가 나오면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하는 쪽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시그널을 줄 거면 불러서 얘기를 하지 왜 그렇게 얘기를 하겠냐.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좀 자극적으로 쓴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제 한국은행 쪽에 이제 물어보면 이렇게 관계자들한테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확실히 1월 달보다 2월 달 들어 고민이 많아진 건 맞는 것 같아요. 집행부 내에서도 지금 현재 글로벌 금융 상황이 이런데 물론 한국은행이 경기를 먼저 봐야 되는 건 맞지만 금융 상황이 이렇게 되면은 분명히 경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고려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래서 고민이 깊어진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지난 윤연구원 1월 금통위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경기에 대한 전망이 어때요? 더 나빠진 거 맞아요? 일단 한국은행이 올해 3%대 성장을 제시를 해놨는데 네. 문제는 1월 수출이 이제 또 모 일간지에서 다 모든 일간지가 일면을 장식했는데 마이너스 18.5%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그렇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이고요. 그게 뭐 조업 일수가 좀 줄었네, 선박 쪽에 일시적인 요인이 있네 해도 헤드라인이 주는 공포감은 상당히 컸고요. 물가 같은 경우에도 하나는 어쨌든 올해 하반기를 중심으로 올라간다라는 경로를 제시하고 있는데 1월 물가부터 전월 대비 제로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전체 YOY로는 0%대로 또 떨어져 버렸거든요. 담배값 인상에 엽기적으로 빠지면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 대변하는 지표인 수출과 물가 지표부터 이제 흐트러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실물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커졌고, 그다음에 그 신임 경제부총리가 취임하신 지 뭐 3주도 안 돼서 미니 부양책이라고 지금 또 정책을 꺼낼 수밖에 없는. 한은에서는 11월 12월 금토 이때 총재께서 분명히 소비 절벽을 상대적으로 그렇게 염려하지 않는다라고 발언을 하셨는데 1월달 자동차 판매가 급감을 해버렸거든요. 그렇죠. 전월 대비 뭐 39% 감소를 하고 전년 대비 4.5%를 감소했는데, 자동차 판매가 그렇게 급감하자마자 정부는 다시 개소세를 인하하는 그런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소비 절벽이 우려되고 있는 거죠, 분명히. 아, 그렇죠. 당연히 우리 예상하고 있었던 건데.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팩트화 되다 보니까 1월 금통위 이후 나온 지표들이 그렇게 벌써 악영향을 줬고요. 네. 그리고 글로벌 금융시장과 우리 금융시장 이런 상황이면 여기서 현재 심리 지표들도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달라졌죠. 뭐 국내적으로는 그렇다 치고 대외적으로는 지금 우리 통화 정책에 영향을 줄 이슈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다 영향을 받는다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요즘에 이 시장이 사실 이제 채권 시장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가격에 급격하게 반응하기 시작한 게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이유거든요. 그렇죠. 그거 하나 굉장히 큰 이슈죠. 그 전까지는 조금씩 빠지고는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급락하진 않았거든요, 금리가. 네. 그래서 이제 일본을 필두로 해서 뭐 대만, 캐나다, 뭐 유럽, 뭐 이렇게 해서 미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들이 다 통화 부양을 이제 통화 완화적인, 통화 완화를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우리나라도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그게 가장 큰 것 같고, 글로벌 경기가 안 좋으면 우리나라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네. 중심에 중국이 서 있다라는 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자, 옐런이 이번 하원에서 그 강경한 금리 인상의 입장을 네. 좀 철회했죠. 예. 어떻게 얘기했어요? 옐런 의장이 뭐 현재 경기 상황이 이르면은 금리 인상을 좀 늦출 수도 있다, 지연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늦을 수도 있다고 예, 그랬어요. 예, 지연할 못할 수도 수도 있다가 아니고. 그렇게까지는 말을 못했을 것 같고요. 네. 예, 지연할 수 있다라고 했고, 그냥 제가 받은 느낌은 옐런 의장이 그 얘기나, 그러니까 연준 내부에서는 계속 이제 우리는 그 미국은 괜찮은데 전 세계 특히 신흥국을 걱정해서 약간 그 핑계라고 해야 될까? 핑계 또는 그쪽에를 약간 생각해 주는 척하면서 핑계를 그쪽에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신흥국 쪽에서는 너네가 작년에 금리를 올려서 이렇게 문제가 터졌다 그러고, 미국에서는 그네들 걱정이 돼서 우리 그러면 뭐 천천히 좀 봐줄게 좀 하고 하지만 결국 그 저희 이 자리에서 많이 얘기했지만은 옛날보다 연준이 미국의 중앙은행이 아니고 세계의 중앙은행이 본의 아니게 그걸 강요받은 지금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네. 연준 독자적으로 뭐 다른 거 안 보고 미국 내부만 보고 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 되지 않나. 아이고, 달러 그렇게 수출해서 예. 공짜로 먹었으면 그동안 많이, 값을 해야지. 아니, 중국이 3조 달러 가지고 우리가 예. 4천억 달러 가지고 있고 그거 공짜로 다 사다 먹은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렇죠. 그 정도 역할은 해야지, 미국도. 근데 저는 사실 이번에 옐런의 발언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마이너스 기준금리라는 그 말을 꺼냈다라는 게 네. 공식화했다라는 게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의미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미 시장에서는 뭐 유럽이 마이너스 기준금리 도입하고 일본도 가고 뭐 미국도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들이 있었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번에 연준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할 때 현재 미국의 은행들이 시장 금리가 마이너스로 갔었을 때 뭐 대비가 되어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조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망이냐 아니면 순수 가정이냐 이제 논란이 있었는데 요번에 청문회에서 한 의원이 이제 질문을 한 거죠. 혹시 미국도 마이너스 금리로 갈 수 있느냐라는 발언이 있었는데 뭐 상당히 원론적이었어요. 뭐 전망은 그렇지 않다. 근데 가능은 할 거다. 거기 보면 이제 available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어쨌든 간에 그 옐런 미 연준 의장의 입에서 마이너스 기준금리가 공식적으로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 자체가 나왔다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럼 미국도 경기가 나빠지면 마이너스로 갈 수 있다. 가능성이 그러니까 전망은 그렇지 않지만 가능성 있고 이제 거기다 더 뭐 추가적인 한 거는 뭐 주저하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죠.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꼭 마이너스 금리를 지칭한 건 아니지만 만약에 추가적인 통화 완화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뭐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걸 이제 조합해 보면 야, 미국도 마이너스 기준금리 도입 가능성이
열리게 됐구나. 이게 얼마만큼 실현 가능성이 높을지 모르지만, 근데 그 가능성이 열리고와 닫히고의 차이는 이제 상당히 크니까 네. 저는 그 부분이 아주 상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지금 윤영권 네. 다른 측면에서 지금 우리 WTI도 지금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한 촉발제부터가 유가 급락부터 지금 진행되어 온 건데 그렇죠? 지금 현재 유가가 설 연휴 지나가면서 이제 결국은 오펙은 감산을 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내놓은 보고서가 비오펙 국가들이 생산을 줄일 거다. 결국 자기들이 이제 그 치킨 게임의 희생자는 되지 않겠다. 뭐 이런 의도인데 지금 26달러대로 지금 또 곤두박질 치면서 그 2003년 이후 최저치를 다시 경신하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말 끊어서 미안한데 네. 혹시 22달러 밑으로도 갈 수 있어요? 아 제가 원유 담당 커머니티 담당은 아니라서 DLS 그런데 녹인이 22달러거든 지금. 그냥 마음을 비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아, 그래요? 예. 지금 20달러는 깰 수 있다라는 의견이 지금 상당히 많이 그래요?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가주세요. 네, 뭐 자꾸 불안한 얘기를 드려서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공급 쪽 이슈를 많이 부각시켰지만 수요가 전혀 없다라는 쪽의 우려도 상당히 크게 작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오늘도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 원자재 관련 업체들, 특히나 뭐 원유, 정유 업체들이라든지 이런 쪽의 배당이라든지 뭐 실적에 대한 우려들이 배당률을 뭐 절반 이상 삭감을 하고 지금 난리도 아니거든요, 지금. 네.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이제 결국은 미국의 일부 셰일 업체들 중에 뭐 덩치가 큰 피사케치 같은 업체들도 지금 부도설이 계속 돌고 있는데 거의 이제 그쪽에서 몇몇 업체들이 쓰러질 때까지 유가는 쉽게 고개를 들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 단계까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 이제 글로벌 뭐 전부 다 영향이 이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면 우리는 시장은 이미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을 했다라고 우리 확실하게 못을 박아서 얘기를 해주셨고, 그죠? 네, 반영을 이미 다 하고 있죠. 그랬죠? 실제로 우리 기준금리 인하 단행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우리 손 들어봅시다. 단행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오, 전원이네. 좋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한 번이냐 두 번이냐입니다. 자, 두 번도 가능하다. 손 들어보세요. 이것도 좀 갈리죠. 소수 의견이 나왔어. 이거 완전 소수다. 내가 손을 안 대서 그렇지. 한 번이라고 보는 이유. 일단 한 번은 확실한 한 번이고요. 두 번째는 확실하진 않다. 예. 그러니까 지금 두 번도 그럼 가능하다는 거네. 뭐 예, 가능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 약간 아까 기자님 말씀하셨지만은요. 불과 지난해 연말에만 하더라도 금리 인하가 다수 의견이 아니고 소수 의견이었거든요. 전망이. 예, 그리고 인상 전망도 있었습니다. 근데 불과 한 달 얼마 만에 이게 인하가 다수 의견이 돼 버렸고 네. 두 번으로 넘어간다는 게 그게 좀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설 전만 해도 한 번도 의구심이 많았거든요. 지금 설 명절 지나는 사이에 지금 의견들 저희 같은 경우에도 하우스뷰는 지금 한 번 인하입니다. 3월 달에 한 번 인하를 얘기해 왔는데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 상황이 조금 더 열악해지고 3월 달에 지금 유럽, 일본, 미국도 이제 결국은 통화 정책을 중단하는 금리 정상을 중단하는 사태로 몰리면 거기서 끝날까에 대한 고민이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결국 대전제가 바뀐 건데요. 그러니까 한국은행도 그동안 금리 인하에 부정적이고 어쩌면 금리 인상 이렇게 좀 생각했던 이유가 당초에는 미국이 뭐 예상대로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올해 금리를 몇 번은 올릴 거다. 이제 이게 기본 전제에 깔려 있다 보니까 그러면 미국이 몇 번 올리는데 우리가 인하는 어렵지. 뭐 이런 생각이었던 것들이 최근에는 뭐 원래 연준 생각은 올해 4번. 그랬다가 설 전에는 한 2번. 그랬다가 요번에 이제 설 연휴를 지나고 엊그제 옐런 의장이 이제 발언하면서 현재 그 미국의 흔히 말하는 FF 선물 시장을 보게 되면 3월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 0%, 그다음에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 한 20%, 그러니까 한 번 한다라는 가능성이. 그러니까 이미 미국에서는 이제 올해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은 없을 가능성이 다수가 돼버린 거고 잘해 한 번 정도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대전제가 바뀌어 버리니까 뭐 미국이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글로벌 통화 정책이 훨씬 더 완화를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여력들이 생겼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이 이제 올해 들어서 바꾼 게
그 물가 목표를 2%로 타깃으로 설정을 하고 그거에 미치지 못하면은 설명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네.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이게 중기 물가이기 때문에 뭐 당장 6월 달에 2%가 도달하지 않더라도 중기적인 물가 목표 도달에는 뭐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긴 하지만 현재처럼 유가가 사실상 이제 작년에 물가 목표를 잡을 때 유가 전망치를 40불 정도대로 아마 뒀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20달러 밑으로도 내려가는 전망이 나온다면 분명히 물가 목표에 대한 설명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그러면 시장에서는 분명히 이거를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다시 한번 반영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도 그렇게 연출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아마 7월 달에 하셔야 될 것 같은. 이제 자기 PR을 좀 하자고 하면 자기 PR이죠. 내가 참 시류에 잘 올랐다. 올해 들어서 내가 미국 금리 인하 못하는 쪽으로 확 말을 바꿨잖아요. 네, 기억납니다. 그죠? 작년에는 사실은 당위성이었고 해야만 됐다지 할 수 있다는 아니었는데 해야만 됐다였는데 올해는 이제 개연성 쪽으로 말을 확 바꿔서 못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또 했잖아요. 내가 우리 금리 인하 안 할 수 없을 거다. 시리에 잘 올라탄다니까 그때. 근데 우리 경기가 생각만큼 안 좋을 거예요. 상반기에 재정 다 갖다 땡겨 쓰고 나면 그렇죠. 금리 인하를 안 따라 들어갈 수 없을 텐데 상반기에 재정을 갖다 땡겨 써도 지금 미니 부양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상반기에도 금리 인하가 한번 나올 수 있고요. 하반기에는 추경하고 금리 인하가 같이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다음 질문입니다. 자, 올해 내로 우리가 기준금리 0%대를 볼 수 있다 없다? 2번 이상 세 번 가면 0%. 세 번. 있다 없다. 자, 있다 손 들어보세요. 이게 손을 들고 말고의 고민이 아니라 네. 0%대 기준금리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물어보죠. 자, 있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되네. 아니, 일단 그거- 그렇게까지는 안 갔으면 아니, 좋겠고. 그리고 지금 또 하나 문제되는 부분이 네. 유럽 금융기관 아까 얘기 잠깐 드렸지만 유럽 금융기관의 수익성이 왜 안 좋아졌냐? 마이너스 금리 도입으로 지금 2014년부터 도입했거든요. 그러고 예. 나서 예대 마진 쪽이 굉장히 많이 타이트해졌습니다. 유럽 금융기관들이. 네. 그래서 이 금융기관이 주는 부담이 상당히 큰데 우리나라가 지금 제로금리 기준금리가 들어가면 뭐 보험사를 필두로 해서 대부분 금융기관들이 받아야 될 스트레스가 상당히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좀 위험 요인으로 또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난 지금 사실은 한국은행이 지금 통화정책의 스탠스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고 원래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해봐야 네. 사실 여기 질문으로 하라고 써놓은 걸 내가 설명을 해버리는 건데 지금 금리 인하 무용론 아니에요, 우리?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되고 있죠. 금리 인하 무용론이 지금 두 가지 측면이란 말이에요. 하나는 금리 인하한다고 경기가 살아나느냐의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 금리 인하하면 물가 상승이 일어날 거냐. 지금 물가 하락 요인이 해외 발 요인인데 국내 통화 정책 가지고 그게 해결이 될 거냐는 거지요. 네. 그잖아요. 유가 떨어지고 수입 물가 떨어져 가지고 지금 물가가 안정화되고 하고 있는 건데 국내 가서 미국 금리를 인하해야지. 텍사스 금리, 다음에 두바이 금리 이거를 인하를 해야죠. 하려면 우리 금리 인하 별 소용 없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난 우리 금리 인하가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물가 하락, 금리 인하 이 도식적인 정책을 너무 쓰고 있는 거 아니냐. 그게 사실 제일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지금 3번까지도 가능하냐라고 내가 물어본 건데 나도 개인적으로 3번까지는 아직은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한 2번 정도. 어쨌든 우리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고 마이너스 금리 인하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일본 마이너스 했잖아요. 예. 망했다는데. 일본은 좀 개인적으로는 약간 안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예, 금리 인하 하자마자 바로 예. 당했어. 그 어떻게 보면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 간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들은 가만히 있는데 그 올해 초에 이제 중국이 망가지면서 안전자산 선으로 엔이 강해지니까 원래 뭐 아시다시피 구로다 총재가 연말 연초까지만라도 우리 추가 부양 생각 안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전격적으로 중국 때문에 엔이 강해져 버리니까 마이너스 금리를 하고
뭐 거기 얘기는 했지만은 아시다시피 마이너스 금리가 가장 효과가 또 빨리 더 이제 잘 먹히는 데가 환율이죠, 이제 보면. 그래서 환이 좀 이제 방어가 되겠지 했는데 튀었죠. 예, 튀었다가 3일 딱 3일 갔죠. 3일 전화. 예, 3일 만에 가고 니케이도 3일 만에 망가지고 그 와중에 유로랑 그 달러가 다시 이제 옐런 의장이 또 하면서 엔이 그냥 본의 아니게 제일 강해져 버리면서 그리고 그 아까 이제 윤 연구원 말씀하셨지만은 일본 그 BOJ 내부에서도 마이너스 금리 반대한 목소리가 마이너스 금리 했을 때 금융기관들의 수익에 타격, 건전성과 수익에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는데 그거를 희생해 가면서까지 환을 엔 방어를 위해서 했는데 얻는 게 없게 된 지금 상황이고 더 문제는 이제 그 카드를 써버렸는데 여기서 효과는 안 나타나고 여기서 이제 그렇다고 마이너스를 더 할 것이냐 이제 그 아베 총리가 나와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 국가의 지도자가 나와서 주가를 개별적으로 얘기한 걸 본 게 굉장히 이례적이죠. 네. 그렇게까지 다 했는데 다음은 뭘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스텝이 꼬였죠. 그래서 네. 다음에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구로다 총재를 바꿔야 돼. 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거와 엔이 강세가 된 거는 사실은 별개의 사안이죠. 그쵸. 그러니까 아까 말씀처럼 약간 운이 없었던 케이스. 그런 거죠? 차라리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마이너스 금리로 갔다고 한다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아 정말 적절한 대응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제 미리 카드를 썼는데 다른 흐름 때문에 이제 그게 망가져버린 묻혀버리고 거죠. 네. 카드 하나를 그냥 버린 셈이 돼버렸으니까. 건불 3일이라고. 꺼낸 당일날은 그래도 118엔까지도 거의 효과가 있겠죠. 있었죠. 예. 건불 1일. 건불 1일. 1일 천하. 예. 네. 타이밍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유럽 마이너스 금리고 네. 일본 마이너스 금리고 오늘 스웨덴이 또 인하 했더라고요. 마이너스 0.5로. 네. 네. 마이너스 0.5. 네. 네. 이게 보관료 받는. 그렇죠. 그렇죠. 자, 유럽 기업들은 이렇게 되면은 회사채 금리도 마이너스 구간 들어가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예, 이미 1년 전에 스위스의 유수의 그 우량한 기업들, 뭐 식품 회사라든지 몇몇 회사들이 예. 뭐 마이너스 금리를 회사채가 찍었었습니다. 스위스는 지금 국채 금리가 이미 뭐 국채 10년짜리가 마이너스 0.3% 수준까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장기 금리 중에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유럽의 지금 채권 시장은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이자 수익이 중요한 시장이 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투기적인 시장이 돼버린 게 내가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팔 수만 있으면 돼. 아, 그렇지. 그 정신으로 지금 채권 시장이 마이너스 금리는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거든요, 사실. 그러면 마이너스 금리라도 남보다 다른 것보다 조금 덜 마이너스면 돼 이런 거네. 아니 그게 아니라 애초에 원금하고 이자를 합친 그러니까. 금액이 뭐 11,000원이라고 했을 때 제가 12,000원 주고 사도 남한테 13,000원에만 팔 수 있으면 그러니까. 그 정신으로 지금 채권 시장이 돌아가고 있다. 그럼 일단 일종의 머니 게임화 된 건데요. 예. 이제 뭐 채권에서 마이너스 어쨌든 간에 금리가 낮아지면 캐피탈 게인이 발생하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보다 더 바보를 찾으면 되는 이제 이런 시작한 건데 근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뭐 그냥 본질적으로 컨셉이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어디다가 내 자산을 안전하게 의탁할 수 있을 거냐. 주식은 지금 상황에서는 무조건 깨질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나마 그래도 덜 깨지는 내지는 사건이다. 내가 이제 금융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보관료 수수료 개념이 지금은 뭐 어느 정도 근본 바닥에 깔려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도 은행에 돈을 맡겨 놔야 송금할 때 편하게 송금할 수 있고 집에 뭐 금고 안에 보관하고 이런 귀찮음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옛날에 그 서부 시대에는 그런 적이 있었다고 하던데 실제로 황금을 이렇게 맡겨 놓는데 뭐 이렇게 보관료를 맡기는 보관료냈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어느 정도는 깔려 있는 게 아니냐. 캐피탈 게인에 대한 기대 플러스. 중앙은행들이 그런 관점에서 그 국민들을 위해서 해줘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그 뭐 1조 마르크짜리 뭐 화폐. 우리로 치면 한 1억 원짜리 화폐. 뭐 이런 거를 발행을 해주면 집에 갖다 놓으면 되거든. 보관을 피하는 위함을 근데 위해서. 여러분들 1조 마르크인가 화폐가 실제로 있었어요. 뭐 예. 바이에른 네. 공화국 시절. 실제로 있었어요.
그 동그라미 겁나게 많어. 그렇게라도 좀 해주면 5만 원권 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어서 한 가방을 넣을 수 있을 정도로 돈만 있으면 참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볼 텐데 돈이 그 정도로 없어서 우리는 발행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해주시고. 아, 네, 오랜만에 나와서 사실 되게 떨렸거든요. 네. 또 이렇게 또 보던 분들이랑 또 같이 하니까 네. 되게 좋고요. 사실 이제 기자가 되고 나서 이제 더 많은 사람들과 접촉을 하는데 또 상대적으로 또 이제 연구원분들과는 전화 통화는 자주 하는데 또 얼굴 뵐 일이 그렇게 많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봐서 되게 반가웠고 또 고견을 많이 들어서 네, 기사에 또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전 기자님 여기 말뚝될 것 같아요. 요 조합도 괜찮은 것 요즘 같아요. 좋아요. 네. 앞으로 자주 와주시기 네, 바랍니다. 불러주시면 네. 네. 자, 이거로 우리 오늘 그 채권 애널의 수다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목이 좋질 않아서 소리도 잘 안 나오고 콜록거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 외신 인사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